남들은 손주 낳았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도 봐줘요. 저는 솔직히 손주 낳아드리면 집은 명의를 바꾸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내 몸 망가져가면서 애도 낳아줬는데 애 좀 봐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시고 그렇다고 뭘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줬다니? 도대체 애를 누가 누구한테 낳아줬다는 거야? 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손주를 누가 낳아주나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섭섭한 거 많았지만 참고 살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요. 도대체 그 명의가 뭐라고 애 낳고 같이 살고 있으면 좀 와이프 명의로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왜 꼭 이혼을 염두에 둔 것처럼 다들 그러는지 정말 비참하네요. 이혼도 안 할 거고 명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집이잖아. 그리고 자꾸만 애를 낳아줬다고 그러는데 애 낳아주면 집을 줘야 한다는 말이 할 소리야? 그리고 누가 손주 갖고 싶다고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머님은 애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명인이 뭐니 해가면서 분란을 만들어? 부모님 덕에 여태까지 편히 우리 집에서 산 거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신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게 말이죠. 아들에게 사준 집의 명의가 공동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집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던 며느리. 너무 황당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구나 하고 적응해 보려고 했지만 애를 낳아줬으니 집도 명의를 바꿔달라는 며느리. 심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애를 낳아줬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생겨서 좋았지만 심 씨가 원해서 억지로 낳은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가족이 아닌 받은 것이 있어야 의무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아이를 낳은 게 자신이 시부모에게 해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주고받는 게 정확한 게 좋다면 심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심 씨도 50대 초중반까지 회사 생활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심 씨 부부 모두 알뜰한 성격이라 크게 사치하지 않으니 대단히 부유하진 못해도 충분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아들 교육시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이 주눅들 수 있다는 걸 아들을 결혼시키며 알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자식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세로 가자고 그랬다고? 아니 왜? 심 씨의 물음에 아들이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집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로 갈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매인지 전세인지 고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매매로 가는 게 낫지 않아? 그 사이에 돈 모아서 좀 더 넓히는 건 너희 몫이고. 심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기 전부터 내심 생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5, 6억 선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줄 계획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 얘기가 나와서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전세는 어차피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
조금 오래된 집이더라도 내 집이랑은 달라. 같은 금액으로 전세 간다고 해도 많이 차이도 안 날 텐데. 서울에서 5, 6억짜리 집이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집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천이 되길 바랐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경우와는 크게 달라질 테니 말이죠. 사실 지수가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해요. 뭐? 강남?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지수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들은 무척 난감해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전세여도 강남이라면 금액이 달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강남 어디로 가려고 하길래 그래? 그래도 일단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가 최소 12억 이상인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혼을 시작해야겠다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 그러면 반식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심씨가 아들을 불러 집을 보고 있냐고 물은 것이었죠. 집은 심씨네가 마련해 주기로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절반을 보탤 의향도 없으면서 10억이 넘는 전세를 요구하는 사돈네가 상식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글쎄 생각해뒀던 선이 있었고 그 정도면 자식 결혼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이후로는 너도 자립해야 하잖아. 엄마 아빠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니까. 알죠? 그러면 너희가 현명하게 잘 상의하길 바란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으로 가겠다고 우기지는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한참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아들도 무척 괴로워하기도 했고, 심지어 심씨가 안사돈에게 전화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안사돈이라면 학을 뗐는데 그 때문에 아들이 파혼까지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심씨의 남편이 집을 사주기로 했던 것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자 며느리와 안사돈은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아들도 고심 끝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심씨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었습니다. 한번 겪어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저만 갈 것 같아요. 왜? 지수는 바쁘니? 일부러 주말에 만나려고 한 건데. 아, 그게 아니고 처가에 좀 다녀올 모양이에요. 그래? 그러면 일요일도 괜찮아.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시간 많이 안 빼서. 그게 아니고요. 주말 동안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괜찮은 거지? 네, 저는 당연히 가죠. 아들이 결혼하고 2달쯤 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서로 바빠서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이참에 밥 한 끼 먹자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튿날 전화로 며느리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명절이 되어서야 심씨는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날 수 있는 일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아들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내신 며느리가 낯을 가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가 불편하긴 할 테니 말이죠.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죠. 지수야, 이것 좀 잠깐만 봐줄래? 바닥에 안 붙게 잠깐만 저어줘. 음식 준비를 하던 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프다길래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들도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남편도 식탁을 닦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기 위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불렀더니 며느리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에서 어찌나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던지 심씨는 너무 무안했습니다. 저으라고요? 어? 그런데 얼굴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는 듯한 표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심씨와 며느리를 힐끔힐끔 불안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이리 줘. 내가 할게. 김치를 꺼내온 심씨가 며느리한테서 다시 국자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가 앉았고 그 뒤부터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는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심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띠링 울리는 휴대폰의 화면을 쳐다보니 적혀있는 며느리란 글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네. 웬일이야? 남편이 웬일이냐고 할 정도로 며느리와의 소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을 다 해와서 의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심 조금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그 심정이란 어머님. 석현 씨가 대화가 안 통해서 어머님한테 직접 연락드려요. 앞으로 명절엔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못 가게 됐습니다. 뒷내용이 더 있었지만 심씨는 메시지를 읽다 말고 말을 멈췄습니다. 뭐? 이제부터 명절에 안 오겠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메시지로 보낼 만한 내용은 아닌 듯 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심씨에게 서운한 게 있나 싶었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너무 거리를 두는 게 어쩌면 심씨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메시지의 심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시지로 주고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엔 왜 못 온다는 거야? 혹시 뭐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긍정하는 며느리의 대답에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받은 만큼만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시집에서 집 받은 친구들도 명절에 가서 요리나 설거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받은 것도 없이 억울하게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여러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심씨가 며느리에게 요리나 설거지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일은 한 적도 없었죠. 본인이 시집살이라고 느꼈다면 심씨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안 해줬다는 말에는 여지없이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안 해주다니?
너희 살고 있는 집은 그럼 뭐야? 이때부터는 심씨도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돌하다 못해 버릇이 없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죠. 이 집은 어차피 어머님이 아들 사주신 거잖아요. 뭐? 명의가 석현 씨 명의니까 저한테 사주신 건 아니죠. 너도 같이 살고 있잖아. 너희 재산이고. 그렇다고 제 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석현 씨한테만 주신 거니까 석현 씨만 효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받은 게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는 시집에서 해준 것이 있을 때 챙기는 것이라는 뜻이 말이죠.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자식들 집해줄 능력이 안 되는 부모는 누구에게도 효도를 못 받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으로 주기는 했지만 결국 둘은 부부였습니다. 심씨 부부가 마련해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시집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며느리.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명절에는 꼭 와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심씨도 신경 쓸 일이 많았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어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씨도 솔직히 자식이 보고 싶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가운 며느리였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차갑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는 심씨도 굳이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명절에 혼자 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몸이 아파서요. 같이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툭 하고 그 일을 내뱉었습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자기를 사준 게 아니라 너한테 준 거니까 시집 행사에 올 의무가 없다더라. 네? 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심씨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숨겨서 뭐 하나 싶었죠. 전화로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명절에는 이제 안 오겠다면서. 아들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지수가 안 와도 되는데 그 머릿속은 좀 궁금하네. 남편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문자 메시지로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한 것을 보면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를 말리려고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었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여행을 가야 하니 못 오겠다고 하면 전혀 기분이 안 상했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꼭 심씨 부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굴었죠. 근데 며느리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굳이 심씨 집안 행사에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는 심씨 부부와 연이라도 끊을 듯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의 심정을 짐작해서 심씨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니 모두들 그런 대면대면한 관계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심씨 부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말이죠. 2년쯤 뒤에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아들의 미소를 보니 아무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여겼죠. 그러다가 얼마 뒤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으신데 그래도 큰일 안 생겨서 다행이야.
잠깐만 석현아, 나중에 통화하자. 네. 내일 갈게요. 그래, 그래. 전화할게. 심 씨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 씨는 남편의 병간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퇴근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 왔니? 그런데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들은 변명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 씨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 씨는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대로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도 안 비추나 싶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자 휴직을 한 며느리는 지금도 집에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않은 아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지만 아들이 이렇게 무르게 군이 며느리도 더욱 시부모를 무시하는 듯 했죠. 아들은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심 씨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앉아 있다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병실 복도를 걸으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 며느리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는 장모님 편찮으셨을 때는 왜 나보고 병원 모시고 다니게 했어? 다르긴 뭐가 달라. 어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널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알 수가 없다.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을 불러 세우려던 심 씨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너도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나도 장모님이 부르셔도 안 갈 테니까. 거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돼?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워서 혼났어. 도대체 집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 건데? 명희, 그러면 며느리 노릇 하겠다고?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아들의 뒷모습이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심 씨는 심란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까짓것 공동명예 해버리면 되나 싶다가도 그렇게 해서 받는 며느리 전화, 방문 같은 건 달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보가 괘씸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이니 아들이 결정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심 씨는 아들이 며느리의 성화에 넘어가지 않길 대신 바랐습니다. 하지만 또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아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죠. 남편은 다행히 상태가 좋아 오래지 않아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3달 뒤 출산을 했습니다. 애기 보러 한번 오셔야죠. 언제쯤 가면 좋을까? 100일은 지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름쯤 뒤에 아버지랑 갈게. 심 씨는 자신에게도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첫 손주는 각별하다더니 사진만 보아도 예뻤습니다. 아들이 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긴 하지만 직접 안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 약속을 잡은 뒤로는 늘 달력을 쳐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뻐. 처음 본 손주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심 씨의 아들 어렸을 때와 무척 닮아 있어 더욱 사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며느리는 웬일인지 심 씨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그동안 거리를 뒀던 게 무색하게 말이죠. 심 씨는 며느리가 엄마가 되니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 씨도 어느 정도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녹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어머님, 애기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저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와야 하는데. 아이가 6개월이 넘어가자 며느리는 심 씨 부부에게 종종 아이를 맡겼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해 올 줄은 몰라서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이를 봐주니 며느리도 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애기 좀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 언제요? 시간 괜찮다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가도 될까? 집으로 오신다고요? 며느리는 심 씨 부부가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오히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저 시부모를 자기가 편할 때만 써먹는 돌보미 정도로 생각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쯤 되니 며느리의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함이 없어졌다고 착각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심 씨 부부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심 씨 부부도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도리어 심 씨 부부에게 섭섭해했습니다. 남들은 손주 낳았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도 봐줘요. 또다시 누군지도 모를 남들과 비교하는 며느리.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손주 낳아드리면 집은 명의를 바꾸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석현 씨도 그렇게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내 몸 망가져가면서 애도 낳아줬는데 애 좀 봐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시고 그렇다고 뭘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줬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들도 이해가 안 가는지 자꾸만 하며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애를 누가 누구한테 낳아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볼모로 협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손주를 누가 낳아주나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섭섭한 거 많았지만 참고 살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요. 도대체 그 명의가 뭐라고 공동명의도 안 해주고 애 낳고 같이 살고 있으면 좀 와이프 명의로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왜 꼭 이혼을 염두에 둔 것처럼 다들 그러는지 정말 비참하네요. 이혼도 안 할 거고 명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집이잖아. 그리고 자꾸만 애를 낳아줬다고 그러는데 애 낳아주면 집을 줘야 한다는 말이 할 소리야. 그리고 누가 손주 갖고 싶다고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머님은 애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명인이 뭐니 해가면서 분란을 만들어? 부모님 덕에 여태까지 편히 우리 집에서 산 거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분란? 분란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석현 씨가 만든 거지. 그리고 나한테 줘야 감사하지. 자기 아들한테만 준 거를 왜 내가 감사해야 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서야 말실수를 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며느리로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집이 문제네. 늘.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아들이 짐을 챙겼습니다. 모처럼 같이 식사를 하려던 게 싸이만 틀어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심씨 부부는 뺨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당돌한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나무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질린다는 그 표정을 보니 그동안 둘의 사이도 순탄치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씨 부부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데 말이야. 며느리에게 명의를 주거나 공동 명의를 했다고 한들 평화롭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돈 좀 더 보태서 강남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경 끄고 삽시다. 손주 좀 못 보면 어때? 나도 이제 연락 안 해요. 손주를 본 대가가 그런 거라면 심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손주라니. 너무도 끔찍한 관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들 며느리의 인생의 신경을 끊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죠. 그렇게 심씨 부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다시 드릴게요. 뭐? 애초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집도로 가져가시면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게요. 어디서 살게? 모아둔 돈도 좀 있고요.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야죠. 둘 다 동의를 한 사항이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다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요. 아들의 말에 심씨 부부는 고심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집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바꿔주기보다는 심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 아들. 아들의 뜻이 그렇다면 심씨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태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심력 끼쳐드렸어요. 그래도 애 낳고 살다 보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아들은 깊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차라리 잘 됐다. 더는 너희 일에 신경 안 쓰고 그걸로 노후 자금이나 하련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의 명의였던 집이 심씨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준 걸 도로 뺏어가세요? 며느리는 무척 흥분을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씨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왜 네가 화낼 일이니?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 명의를 어머님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주더니. 처음부터 이러실 계획이셨어요? 너희 집이라니? 어차피 내 아들 집인 걸 다시 가져온 건데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한테 준 집이라서 시부모한테 며느리 노릇 안 한다고 해서 여태 그렇게 살았잖아. 남처럼. 그런데 어차피 너희 집도 아닌 걸 내 명의로 바꿨다고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네가 정 안 보여주겠다면 안 보고 살 의향도 있어. 어머님, 앞으로는 너희 일에 일절 신경 안 쓰려고 하니까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어차피 고마워한 적도 없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충격이 클 것이었습니다. 수억이나 하는 집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말이죠.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심씨 부부가 돌봐줄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뒤 심씨 부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커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석현 씨 앞으로라도 다시 해주세요. 아니,
그거로는 우리 노후자금 하기로 마음먹었어. 어차피 시부모에게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잖니. 앞으로도 크게 다를 것 없을 테니까 너희 힘으로 살아봐. 심씨 부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미 심씨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곧 이사를 나갔고 심씨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불화가 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쉽게 이혼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음 명절에 심씨의 집으로 아들,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다소 기가 죽은 듯한 모습에도 심씨는 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고쳐서 살아볼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 부부도 아예 안 보고 살진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는 항상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받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심씨 부부는 이제는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관심을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순간부터 이미 부모의 품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각자 행복한 길을 찾아갈 뿐이었죠. 그래도 아들에게서 집을 돌려받은 덕에 심씨 부부의 노후가 좀 더 풍족해졌다는 장점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 맞아. 엄청 잘 나가. 아니, 근데 왜 부모는 저러고 살아? 말도 마.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 천하의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어쨌는데?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김영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이 있으나 없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중 하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끼지 않는 지원으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결혼하고는 내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본 탓에 말년에 이렇게 비참해진 듯 했습니다. 치과 의사 아들을 두었지만 김 씨의 치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니 여러 개가 빠졌는데도 흔한 임플란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가 없는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들이 의사라는 말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의 행색이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한때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자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김 씨도 연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본래 고향은 서울이었으나 젊었을 적에 제주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토박이었고 당시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선배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가끔은 배도 타는 전형적인 제주남자였죠. 그런데 도끼 가득한 남편은 김 씨와 결혼하고 재산을 크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 처음 산 땅이 크게 올랐고 그걸 팔아 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돈으로 다음에 또 땅을 사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김 씨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 말씀 들어. 어? 꼭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거 없어.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도 솔직히 네가 아까워. 김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에 대한 평가가 듣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처럼 아들에게 퍼붓지는 않았지만 내심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길 바랐습니다. 여자친구의 조건이 좋지 못했고 그렇다고 순한 성격도 아니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을 부려먹으려는 걸 보니 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심성을 봐주셔야죠. 심성, 김 씨의 남편은 재밌는 얘기라도 들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 어쩜 세상은 하나도 모르냐? 결혼이 그런 게 아니야.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요즘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지 말고 연애만 해, 연애만. 너 선자리는 차고 넘치게 들어오니까. 치과 의사인 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김 씨의 남편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호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나. 응?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제 결혼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때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대로 장가를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죽이네 살리네 했지만 정말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는데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같은 성질을 며느리마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식 솜씨가 없어서 어디다가 써먹어. 아, 입에 안 맞으세요? 국은 짜고 반찬은 싱겁고 헤이. 간 잘 맞춘다고 한 건데. 가져다가 개나 갖다 줘라. 집에서 살림한다는 애가 참. 죄송해요. 근데 자꾸만 근데 할래. 소연아, 얼른 치워. 더 화내시기 전에. 네, 얼른 상을 내가는 뒷모습에 김 씨가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심하게 말은 하긴 했어도 며느리도 참 너무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히 살림하고 살면 최소한 밥 정도는 먹을만 하게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가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며칠째 집으로 와서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몇 끼마다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몇 번이나 엎어버리려고 하는 걸 김 씨가 겨우겨우 말려야 했죠. 너 시아버지한테 자꾸만 말대꾸 하면서 매를 버니? 그게 아니고요. 겉봐. 지금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 머리 위로 김 씨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가 예절인 거야. 다른 데서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요리 학원을 다니던가 무슨 성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더 노력해야 해. 알았지? 마지막엔 김 씨도 사뭇 다정한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똑부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고 난 후부터 집은 늘 시끄러웠죠. 며느리네 집이 엄청 큰 부자라며? 아, 난 잘 모르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귀포에서 되게 유명하다던데 땅 부자라고. 아이고, 사돈네가 땅 부자면 뭐해? 나 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들한테도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의 얼굴엔 한박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의 모임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대화에 끼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똥이 김 씨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부자인 것보다 아들이 의사인 게 좋지. 뭐 그런가? 기분 좋은 속내를 감추고 새침하게 대답하자 한 친구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는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드렸잖아. 안 그래? 어머, 그래? 의사 며느리 보지 않았나? 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하더니 엄청 평범한 며느리 드렸어. 대단해. 김 씨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친구를 김 씨가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조롱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네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제일 어린 애가 고기도 직접 안 굽니? 아, 죄송해요. 며느리가 아들의 손에 들린 집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천천히요. 천천히.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애가 빨리 들어서지. 갑작스런 남편의 호통에 식사를 하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지겨운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마저도 반항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집도 사주고 병원도 차려주고 한 줄 알아? 아무튼간 마음에 안 들어. 받은 것이 많은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조차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화의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나마 임신 기간에는 괴롭힘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며느리의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 엄마, 나는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아버지 수발 잘 들고 있어. 아, 어머님. 저 오늘 친정 아버지 오신다고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그게 오늘이야? 깜빡했다.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쩌죠? 아가씨한테 부탁하시면. 걔를 왜 불러? 일하는 애를. 김 씨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꾸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너무 뜬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건강 체질이었지만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겨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던 남편이었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수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그 병수발을 며느리가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러기로 했는데 그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도 보고 며느리 부려먹기도 하고 시부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합가였습니다. 아들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종일 김씨 부부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삼시세끼 차리는 것은 며느리의 몫이었고 남편의 병수발과 아이 육아까지 떠맡아 늘상 입술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난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부모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잠깐 오셔서 뭘 주고 가셨는데 아니,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부모를 불러? 그게 아니고요. 것 봐라. 너 말대꾸 하는 거 본데 없이 자라서 이래. 바깥 사돈도 말이야. 내세울 거 없는 딸내미 시집 잘 보냈으면 나 주고 쏘하고 살아야지. 어딜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야. 아마 바깥사돈이 와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어른을 쫓아내셨어요. 아들이 옆에서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안 들이겠다는데 뭐. 김 씨는 남몰래 이 말을 짚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바깥사돈을 남편이 쫓아내버린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아들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도 화를 낸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뭐라 한마디 하려던 아들의 팔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붙잡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무례하게 군 것도 죄송합니다. 바짝 낮춘 채로 잘못을 비는 며느리를 남편이 한참을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상처가 되는 모진 말을 몇 번 내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합가를 했지만 그래도 그 성격은 여전히 팔팔했죠. 얘, 너는 어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니?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혀를 찾고 며느리는 한참을 무릎 꿇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시라니까요. 왜 선우 엄마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세요? 뭐? 못 잡아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가사일 할 사람이랑 아버지 병수발 들 사람도 다 구해드릴게요. 누군 돈이 없어서 안 부르는 줄 알아? 네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계시겠다. 제발 좀. 그러면 어머니만이라도 선우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어머, 얘 좀 봐. 나는 선우 엄마 엄청 챙겨. 너도 알잖아. 그러자 아들이 더 이상 김 씨와는 대화를 못하겠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며느리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게 자신인데 그걸 몰라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없는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 좋은 집 살며 의사 사모 소리 들으며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몰랐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3년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아들네는 다시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할 때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따로 살면서도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기에 김 씨 부부는 모든 일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잘 나가는 의사에다가 딸도 그럭저럭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마음엔 꼭 차진 않아도 그런대로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말년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주위에서도 하나같이 다들 김 씨를 부러워했고 말이죠. 그렇지만 남편의 위암이 재발하며 김 씨의 인생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죽으면 그래도 아들내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왜 죽는단 소리를 해요? 죽은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는 게 싫으면 지금 정리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민선이한테는 1억 주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민호 앞으로 주라는 거죠? 그래? 당장 그렇게 해. 김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위암이 재발한 뒤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전과 같지 않고 늘 힘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남편도 스스로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도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서 증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래야 고마운 줄 알고 남은 김 씨를 아들이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딸에게 1억을 주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등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아들, 딸을 차별하실 수 있어요? 예, 민선아.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똑같아요. 그놈의 아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자식도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똑같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1억이나 주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땅까지 모두 합친다면 김 씨 부부의 재산이 1억과는 비교도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이토록 억울해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장남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부모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아들에게 있으니 딸에게 1억을 챙겨준 것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빠가 얼마나 잘 챙길지는 몰라도 나중에 저 원망 마세요. 저도 엄마 아빠가 해준 만큼만 할 테니까. 저런 못된 것을 봤나? 남편이 딸을 손가락질하며 피토하듯 욕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런 남편을 말린 김 씨는 얼른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꼭 아픈 부모를 찾아와 돈 타령을 해야 하나 싶어서 딸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죠. 나중에 원망을 말라는 협박 섞인 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김 씨는 살던 집도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고 만약 남편이 죽으면 이 집이 아닌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이 김 씨네보다 깔끔하고 시내에 있어 동네가 살기에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뒤에 남편은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숨이 끊기기 전 온 가족이 모여있는 병실에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김 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는 우연이라도 제발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것도 벌 받으신 거예요. 흐느끼듯 하는 말에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도 사위도 아무 말 않고 서 있었습니다. 경악한 것은 김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삐빅거리는 기계음이 대답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김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해? 이런 미친 것을 봤나? 김씨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달려들려다가 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선우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요. 뭐?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죗값 다 치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동안 선우 엄마가 참고 산 세월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선우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선우 엄마가 떠나겠다는 거 제가 매번 빌면서 붙잡았어요. 전 앞으로 선우 엄마한테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그동안 맘고생 시킨 죄를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니? 나는 그래도 선우 엄마 편도 들어주고. 아니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악마 같았어요. 악마라는 소리에 김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때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숨은 완전히 멈추었고 그렇게 김씨의 호시절도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날 울리는 초인종에 김씨가 들뜬 마음을 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낯선 얼굴에 실망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가 가엾어 들여다 보러 말이죠. 딸은 남편의 장례 이후로 김씨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씨도 자존심이 상해 더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김씨의 인생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누구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김씨도 자식들과 연을 끊자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내심 기대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착각한 것을 보면 말이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에서 저희 집엔 왜? 아, 이 집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 아드님인가? 통화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통화 목록엔 아들 번호도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매매 의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원과 일행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데 아들과는 연락도 안 되고 곤란해서 집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집이 아들 명의라 방도가 없어서 요즘 좀 심란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도 팔아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싹 안면몰수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집까지 팔 생각을 하는 건 천하의 불효자란 말로도 설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찾아온 부동산 직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비워주세요. 빨리 팔면 이달 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럼 엄마는 어디 살으라고? 집 구해드릴게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맨몸으로 부모를 쫓아내지는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니 옮기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의 말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평이 안 될 듯한 원룸을 구해놓은 아들. 김 씨의 짐이 다 들어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전은 버려야 했습니다. 원룸방에 허탈하게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김 씨는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여기서 살라는 거야? 네. 혼자서는 그 집도 괜찮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돈 돌려줘? 무슨 돈이요? 아버지는 너희가 날 데리고 살 줄 알고 그 재산을 다 준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오겠다. 그 돈은 어머니 손으로 직접 주신 거잖아요. 잊으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게 어머니 몫은 두고 주셨어야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들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저버릴 생각인 듯 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도 저희한테 그러시면 안 됐어요.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에 김 씨는 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통장에 돈은 떨어져 가고 보금자리라는 게 원룸이었습니다. 누가 김 씨를 동네에서 유명했던 부자 3호로 볼까요? 그리고 누가 김 씨를 의사 아들을 둔 부모로 볼까요? 김 씨는 남편과 아들이 없으니 무척 초라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선이니? 김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딸이 조금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빠랑 언니도 독하네.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생각해도 너무했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딸이 김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엄마가 오빠네를 오죽 괴롭게 했어요? 내가? 거봐. 그걸 모른다는 것도 문제죠. 나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는데 새언니도 독해서 붙어 있었던 거지. 이날만을 기다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해놓고 반성이 없으시네요. 새언니 머리채도 잡은 적 있으시죠?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네요. 딸의 매정한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간간히 김 씨에게 용돈을 붙였습니다. 겨우 밥은 굶지 않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럼 차라리 너희 집에서 살면 어떠냐?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자식 도리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김 씨가 더한 요구를 하니 딱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일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산송장처럼 그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자 김 씨의 꼴은 더욱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곱게 화장하고 모임에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좋지 않던 치아는 빠져버렸고 나이 들어 쭈글쭈글한 얼굴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길을 지나면 사람들은 김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 맞아. 잘 나가? 아니, 근데 왜 부모는 저러고 살아? 말도 마.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 천하의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어쨌는데?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김 씨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들네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갔지만 집안에는 발도 못 들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이만 용서해줘라. 늙으니 불쌍하지도 않냐.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안한 줄 아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만 나 좀 보살펴줘라. 매달 생활비는 조금씩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택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가 없는 부모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대주겠다고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그렇게 김 씨는 아들, 딸 도움을 조금씩 받아 연명했습니다. 돈은 받지만 누구도 김 씨를 부모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김 씨가 후회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었던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어째서 내 몫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김 씨 스스로 그렇게 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밖에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아버님, 혹시 거실 화장실 쓰셨어요? 썼지, 왜? 아, 왜 1층 화장실을 안 쓰시고요? 변기 커버도 올려놓으셨네요. 급해서 1층까지 어떻게 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거길 쓸 필요는 없잖냐? 사람 있을 때만 따로 쓰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욕실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게 불편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현지 엄마가 말을 좀 멋없게 하긴 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아버지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욕실에서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변기에서 앉아서 싸라고 그러고. 아무튼 아버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박진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함께 살기 전까진 아들 며느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집에 들어와 사는 걸 허락한 순간 박 씨는 눈칫밥에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왜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와도 같이 사는 것이기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에도 다 뜻대로 하라고 양보했죠. 좀 불편해도 언젠가는 아들 며느리가 다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건 찝찝하다며 자신들만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겐 창고 같은 작은 보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 씨가 거실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박 씨는 이용금지라는 포스트잇까지 붙여놓은 며느리. 더 이상은 며느리를 배려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라고 마냥 자식에게 맞춰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그래서 박 씨도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4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기에 박 씨는 아내와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3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직접 지어서 구조가 조금 특이했는데 3층짜리라고 해도 주요 생활 공간은 2층 뿐이었습니다. 1층은 미술을 했던 아내의 작업실 겸 창고였고 3층은 테라스와 연결되는 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내가 예쁘게 꾸며 놓은 공간이었고 자식들이 오면 종종 내주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집이 너무 넓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지 뭐. 작은 집으로 옮겨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1층도 관리해야 되고 테라스도 보니까 청소 좀 해야겠던데. 아이고, 시간 나면 한다는 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지. 너희 가면 할 테니까 걱정 마. 별로 힘들지 않아.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놀러와서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박 씨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집을 두고 다른 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고 이제 와서 낯선 집에 적응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지만 한켠에 있는 텃밭을 제외하면 달리 관리해야 할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다음 명절에도 찾아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잘게. 너희는 작은 방에서 자.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였는데 방이 크지가 않아 3층에서 자는 게 가장 쾌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말을 듣고는 별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얘기 좀. 작은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가자 큰아들이 조용히 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이 너무 커요. 크긴 이 정도는 되니까 너희들이 명절에도 다 와서 자고 가지. 손주들까지 하면 집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꺼낸 말에 왜 자꾸 집이 크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또? 지난번에도 올렸었잖아. 이번에도 올려달래요. 그래서 이참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어쩔까 얘기 중인데 아버지가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좀 여윳돈이 있으시니까요.
좀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잠시 머릿속에서 곱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 보고 집을 판 돈을 달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매정하게 느낀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하며 전셋집을 구할 때도 두 아들을 지원했었던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제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고, 그건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후를 생각하자면 그런 짓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돈은 박 씨의 노후 자금이었지 아들 집 살 돈에 보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짐작대로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사시나 조금 작은 데서 사시나 아버지한테는 큰 차이 없잖아요. 평소에 1층도 3층도 안 쓰시니까. 3층은 너희들 가끔 오면 쓸 방이고 1층은 아빠도 작업실로 써. 무슨 작업실이요? 요새 목공 배우잖냐. 그냥 취미잖아요. 그냥 취미든 뭐든 공간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의 단호함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잠을 청하러 3층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박 씨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식에게 올인하는 어리석은 짓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도 박 씨도 서로 부담을 주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보름쯤 뒤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사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만기가 당장 이달 말이라서요. 일단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돈 좀 더 모아서 나가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합가 요청이었습니다. 쭉 같이 살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박 씨에겐 충분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혼자가 외롭긴 해도 자식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보다야 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탁을 거절한 바가 있고 1, 2년만 그렇게 하자는데 매정하게 내치질 못했습니다. 저희는 3층에서 지내면 되잖아요. 애들은 어린이집 다니고 저희도 낮엔 일하니까 거의 저녁 시간밖에 집에 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층엔 화장실이 없기에 2층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지만 아들 말대로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너희는 안 불편하겠어? 저희는 괜찮아요. 현지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거니까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와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잠시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층에 작업실 공간을 확 줄이고 아들네 가구를 임시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박 씨 집엔 박 씨가 쓰던 가전 가구가 있었기에 아들의 짐을 굳이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과 사는 것도, 불편한 며느리와 사는 것도, 손주와 지내는 것도 평소 박 씨의 삶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현지 여기에다 좀 재울게요. 주말에 거실 한켠에서 잠들어버린 손녀딸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불이라도 덮어줘라. 네. 근데 애가 잠기가 너무 밝아서요. TV 소리는 많이 좀 줄여주세요. 이 정도면 돼. 아, 아니요. 더 줄여야 해요. 음량이 1이었는데도 더 줄이라는 소리에 박
박 씨는 할 수 없이 TV를 음소거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는 TV도 재미가 없었고 괜히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날까봐 박 씨도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죠. 박 씨는 원래 낮잠을 자더라도 거실 소파에서 자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노크를 하셔야죠. 안 놓고 했는데 못 들었어? 안 들렸어요.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자 박 씨는 열었던 욕실 문을 얼른 다시 닫았습니다. 다행히도 씻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세면대 앞에 서 있는 며느리와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박 씨도 무척이나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노크를 했는데 물소리에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틀 넘게 박 씨에게 화가 난 듯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박 씨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참 어렵다. 하지만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현지 엄마, 욕실에 있던 약통 못 봤어? 무슨 약통이요? 머리에 바르는 건데 손가락 한마디만한 거. 아, 갈색 병이요? 그래. 그거 버렸어요. 오래된 거 같길래 뭐? 그걸 왜 버려? 안 쓰시는 줄 알고요. 욕실이 지저분해서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쓰시는 거면 잘 두시지. 박 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빠진 부분에 바르는 약이었는데 한 병에 7만 원이나 하는 것을 버렸다는 며느리의 말에 탄식이 나왔죠. 그 말을 듣고 욕실을 둘러보자 박 씨가 쓰던 그 욕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며느리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고 샴푸며 비누며 전부 박 씨가 쓰지 않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의 물건들은 구석으로 초라하게 밀려났습니다. 박 씨가 생각했을 때 아들 내외와 합가하고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수건 손 닦으신 거는 따로 걸어두세요. 현지가 그걸로 자꾸 얼굴을 닦아서요. 아, 난 그냥 늘 여기다 걸어두는데. 수건은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비단 박 씨만 느끼는 불편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거실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 어때요? 아무래도 현지 엄마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물건 두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층 작업실은 현관문을 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층과 3층의 안으로 연결된 것과 다르게 말이죠. 매번 씻을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힘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 낡긴 했어도 씻을 물도 나오고 변기도 있는 작은 욕실이었습니다. 습하고 지저분했지만 쓰려면 못 쓸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불편하게 한 화장실을 같이 공유하느니 편하게 1층을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알았다. 당황하긴 했어도 젊은 사람들, 특히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같은 욕실을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곰팡이가 많이 생겼네. 정말 오랜만에 열어본 1층 화장실이었습니다. 원래는 박 씨도 1층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화장실 쓸 일이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박 씨는 종일 1층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묵은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직장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서 낮 동안에는 박 씨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박 씨도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오랜만에 편히 집에서 쉴 생각이었죠. 낮잠을 자던 박 씨가 요의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거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자 저녁때가 되고 다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혹시 거실 화장실 쓰셨어요? 어? 박 씨는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해서 눈을 굴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낮에 한번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나온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썼지, 왜? 며느리는 왜냐는 질문이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아, 왜 1층 화장실을 안 쓰시고요? 변기 커버도 올려놓으셨네요. 급해서 1층까지 어떻게 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거길 쓸 필요는 없잖냐?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사람 있을 때만 따로 쓰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욕실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게 불편해서 들린 말씀이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 아예 2층 화장실은 쓰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황당해하자 아들이 조용히 박 씨를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현지 엄마가 말을 좀 멋없게 하긴 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아버지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욕실에서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변기에서 앉아서 싸라고 그러고. 아무튼 아버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아들의 변명에 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째서 내 집에서 화장실도 마음껏 못 쓰나 싶었습니다. 1층 화장실은 보일러가 안 돼서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온수가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고 변기 수압도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는 2층 욕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될 모양이었습니다. 참나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불편하면 너희가 1층 써라 하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 며느리의 손녀딸까지 화장실을 쓰기 위해 1층을 내려가라고 하는 건 다소 힘들어 보였습니다. 보통 집들처럼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내와 둘이 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화장실을 하나만 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만 참자.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수를 강구해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같이 살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참으림만 새길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그렇게 텃밭을 갖고 났어? 나는 귀찮아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그러게 말이야. 갈 때 좀 따가야겠네. 그렇게 해. 박 씨의 친구 몇이 모임을 했는데 오늘은 박 씨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1층에 아기자기하게 가꿔놓은 텃밭을 보고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텃밭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더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도 아들네랑 같이 사니까 밥은 잘 챙겨 먹겠네. 며느리가 밥 차려주지? 차려주긴. 내가 차려 먹지. 다들 바빠. 요즘 사람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고. 며느리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딸 밥은 잘 챙겨주는데 보통은 밖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와서 먹곤 했습니다. 박 씨는 저녁을 이르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있을 때처럼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같이 살자고 은근슬쩍 말해도 자꾸 말을 돌려. 늙은이 데리고 살고 싶겠어?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하면서 살아. 마누라랑 무슨 알콩달콩이야. 근데 화장실이 여기였지? 잠깐만. 한 친구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박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괜히 화장실을 썼다가 또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을까 싶었습니다. 왜? 화장실 아니야? 맞아. 근데 깨끗하게 써. 당연한 소리를 해? 박 씨는 조마조마해하는 스스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대로 두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들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친구분들 잘 있다가 가셨어요? 잠깐 얘기만 하다가 갔지. 미리 아들 내외에게 말은 해두고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오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현지는 벌써 자? 네. 단답만 내뱉고는 며느리가 박 씨를 지나쳐갔습니다. 어쩐지 냉랭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박 씨의 괜한 착각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3일쯤 뒤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1층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샜습니다. 변기 배관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사람을 불렀는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돈도 들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견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디 가세요? 내일은 좀 늦게 들어올 거야. 너희는 주말인데 어디 안 가? 저희는 내일 집에서 쉬려고요. 박 씨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손녀와 함께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집에 있을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 그새 어딜 갔는지 아무도 없었고 집엔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간 거야?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에 박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걸음을 멈추고 보자 욕실 문에 웬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 전용입니다. 사용 금지 부탁드려요. 둥글둥글한 글씨체는 며느리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박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올려 그 종이를 뗄까 말까 하다가 다시 손을 떨구었습니다. 떼면 또 뗐다고 아버님 하며 부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가려는데 또다시 박 씨의 눈길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박 씨는 허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자 찰컹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검정색으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에 웬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도록 되어 있는 손잡이였습니다. 박 씨가 재차 손잡이를 흔들자 찰컹 소리만 나고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게끔 손잡이를 통째로 바꾼 듯 했습니다. 박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꾸민 듯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서서 헛웃음을 내뱉으며
허공을 보았다가 바닥을 보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이거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실에 손잡이 이거 뭐냐고. 아, 그거요. 신기한 게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함부로 문을 못 열도록. 함부로 문을 열어? 그거 내 얘기야. 자꾸 저희 화장실 쓰시니까. 너희 화장실? 그게 어떻게 너희 화장실이야? 저희가 쓰기로 했잖아요. 1층에 화장실 고장난 거 몰라? 알긴 알지만. 그리고 이번에 친구분들 오셔서 거실 화장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현지 엄마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화장실 쓰니까 냄새 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요. 뭐? 냄새? 그렇잖아요. 위생적으로 좋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쓰면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는 말이지.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그 소리였습니다. 노인네와 화장실 쓰는 게 더러우니 같이 쓰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충분히 그 말을 알아들었고 박 씨도 조심하려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공사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고 막말로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을 밖으로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지키며 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려를 왜 한쪽에서만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화장실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앞에 상가에 문을 열려 있잖아요. 뭐라고? 아들의 헛소리에 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런 놈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 일러줘. 나도 이 화장실 쓸 거야. 아, 아버지. 잠깐만요. 현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박 씨는 마냥 기다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걸음을 성큼성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장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설치해? 그리고는 힘껏 손잡이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손잡이는 조금 내려간 상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번 더 그렇게 세게 치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망가져서 덜렁거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손잡이였습니다. 손잡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문제였죠. 그렇게 화장실 문고리는 횡하니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몇 번 밀자 열렸습니다. 까짓것 잠금 장치 없는 화장실로 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아들 부부가 왔을 때 경악하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얻어 쓰려거든 너희가 1층으로 내려가라. 아버지. 거기 고장났잖아요. 고쳐서 쓰던지 알아서 해. 현지는 또 어떻게 하고요? 요 앞에 상가 화장실 문이 늘 열려 있다며? 아버님, 그거 비싼 거예요. 그래? 너희가 공짜로 살고 있는 그 방세보다 비싸냐? 그 말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초에 거실 화장실은 저희 쓰라고 하셨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출입 금지가 된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얹혀 살고 있다지만 이런 식으로 눈칫밥 먹을 줄은 몰랐어요. 눈칫밥은 누가 먹었는데?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눈치를 봐도 박 씨가 봤지 아들 며느리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는 짓은 하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하다 어쩐다 했지만 결국엔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더 많은 걸 바라고 모든 걸 부모 탓을 하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들어와서 지내게 했으면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마운 줄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들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는 없는데 왜 박씨 집에서 이 난리인지 몰랐죠. 아버지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욕실만 좀 따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갈등이 박씨로 인한 것인 듯 말하는 아들. 이 말 저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욕실만 따로 쓸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살 때가 된 것 같다. 짐 빼서 나가줘라. 그러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 당장 집 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전세금 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건 표정을 보아하니 그새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과의 합가 생활은 이만 여기서 끝마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여기서 쭉 살 생각도 있어요. 뭐? 어차피 아버지도 혼자 사시고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큰 돈 써가면서 집 살 필요 없죠. 이제 보니 더 큰 속셈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참 허탈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씨를 빼놓고 저런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죠. 아들은 배째라였습니다. 설마 박씨가 쫓아내기야 하겠나 싶었는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박씨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모두들 출근한 틈을 타서 박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아들 짐이 있는 작업실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을 꺼내서 가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아들네 짐을 대충 싸서 1층에 함께 두었습니다. 남은 짐들은 아들네가 나가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열라며 두드려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메모 봐. 박씨가 현관에 붙여놓은 메모였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니까 사용금지 부탁한다. 그 글귀에 아들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쫓겨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현지랑 현지 엄마는 처가에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집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 마세요. 그래. 후회 안 하마.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박씨의 마음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